네, 2020학년도 제2학기 한국현대문학 특강 11번째 강의 박완서의 남옥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렸죠? 안 기다렸다고? 우리 줄리 씨하고 혜림 씨는 안 기다린 것 같아. 이 지긋지긋한 강의 안 들어서 참 좋다 했을지도 몰라요. 쾌재를 불렀겠지? 그러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요즘 내 마음이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넉넉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 강의를 업로드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서 미루다가 이제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녹화를 하는데 또 시스템이 버벅거려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40분쯤 강의 진행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해야죠. 출석 간단하게 부르겠습니다. 김필준, 이찬결, 최내장. 내정씨 잘 읽어오고 있죠? 카인의 후예에서부터 당신들의 천국까지 이번 주에 다룰 텍스트죠. 최윤지, 권줄리, 박혜림, 전영재, 조수진, 정정영, 정념씨. 이 남옥은 혹시 중국어 버전으로 있던가?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김동하, 김우연, 권민지, 김지원, 지원씨도 다 읽어오고 있죠. 아마 만만치 않은 이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몇 뼘쯤 성장해 있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눈,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빈, 반효원, 우리 효원 씨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 읽었죠? 한국국제통상학계가 아마 깜짝 놀랄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효원 씨가 이 한국문학의 우뚝한 봉우리를 탐사하면서 말이죠. 국제통상학과의 사건이 될 겁니다. 아니라고? 그럴 겁니다. 전우진, 수학과에서도 마찬가지죠. 수학과 학생 중에 이런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읽은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김도연, 김현아. 우리 현아 씨 지난번 남옥 발표가 참 좋았습니다. 인물 관계도를 비롯한 몇몇 지점들은 여러분들 각자 참고하기 바랍니다. 황재민, 우리 회계학과의 황재민은 1학년에 한국문학사의 이 걸작들을 읽음으로써 회계학의 황제가 될 수 있을 토대를 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닌가? 그것도 1학년의 말이에요. 힘들었죠? 네. 마무리 잘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한 2, 3주 힘든 시간을 보내리라는 것 누구보다 내가 잘 압니다. 마무리까지 유종의 의미를 거둘 때까지 서로 붙어두면서 가도록 하죠. 이 박완서의 남옥은 박완서 문학의 출발점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아가기로 하죠. 남옥의 개요입니다. 이 남옥은 벌거벗은 나무예요. 벌거벗은 나무. 그렇죠? 벌거벗은 나무. 이 고목이 남옥으로
바뀌는 이 반전 아닌 반전도 대단히 흥미롭죠. 이 남옥이란 제목은 박수근의 그림에서 가져온 게 분명해 보입니다. 1970년 여성동화 소설 공모 당선작입니다. 박원서가 1931년생이니까 비교적 늦은 나이에, 우리 나이로 40살에 데뷔를 했죠. 뭐 젊은 나이에 데뷔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인호 같은 사람들은 19인가 그 나이에 데뷔하고 그랬죠. 뭐 일찌감치 데뷔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늦지막히 삶의 경륜이 쌓이고 자신의 이 언어를 녹여서 작품을 발표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박원서의 경우는 40나이에,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이제 기르고 기르고 난 후에, 물론 다 기른 건 아니겠지만, 이 박완서의 그 가족사의 비극은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각자 찾아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내가 얘기하기는 너무 슬퍼요. 이 40살의 나이에 이제 세상과 인생 그리고 언어를 깊이 있게 웅숭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이 생겼을 때 작품을 쓴다는 것, 이것도 젊었을 때 일찌감치 작품 활동을 시작한 것에 못지않게 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 나스메 소세키나 루신이나 내가 좋아하는 작가 몇몇이 아주 늦은 나이에 문학 활동을 본격화했죠. 박완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 40살의 나이에 쓴 건데도 20살의 나이에 쓴 것처럼 나는 정말 그 감각으로 썼다고 얘기하죠. 경화의 감각으로. 뭐 자서전적인 성격이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976년에 열화당이라는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나오는데, 이 열화당은 미술 관련 책을 출판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아마도 이 남옥을 열화당이라는 출판사에서 간행한 이유도 박수근 화백과 일정 정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동화에 1970년에 발표가 되고요. 상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1976년에 열화당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됩니다. 이 세계사 버전으로 보면은 이건 2012년에 박완서 소설 전집의 제1권으로 나온 거죠. 제1권으로 나온 작품인데, 그 작가의 말을 보면은 박수근과 이 관계가 있는 작품이다 해서 실화가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가 박완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이건 전기나 실화가 아니다. 이 박수근 화백의 모습에서 어떤 단서는 얻었지만은 이걸 전기나 실화라 보면 곤란하다. 박수근 화백의 전기를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가 자신이 아는 게 너무 부족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는 게 너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스러운 이 전쟁의 시간에 미치지도 환장하지도 술에 취하지도 화필도 놓지 않고 가족의 부양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오키도라는 화가, 즉 박수근의 초상을 통해서 예술가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전쟁의 와중에 우리 이중섭이 그랬듯이 미치고 환장하죠. 많은 사람들이 제주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그런데 최전선 서울 한복판에서 미치지도 않고 환장하지도 않고 또 가족의 부양을 포기하지도 않고 그 미군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 그림을 그려주면서 살아야 했던 한 화가의 고독한 삶을 통해서 예술가의 내면 풍경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젊은 여성 경아를 사로잡았던 것 같고요.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마주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예, 흔히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져들어요. 예, 이 소설은 사실일까 허구일까? 소설은 기본적으로 픽션입니다. 물론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도 어쩌면 허구에 의해서 재구성되는 경우가 많죠. 픽션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 행동과 의식을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픽션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의식, 행동을 지배하는지는 지난 1학기 때 1학년을 상대로 강의했던 현대문학 입문, 한국 현대문학 입문 제1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도 훌륭한 강의입니다. 아니라고? 뭐 아니면 참조하지 않으면 되지 뭐. 자, 인물 보겠습니다. 경아가 있습니다. 21살. 그리고 어머니가 있죠. 어머니에 대한 묘사, 정말 처연할 정도로 리얼합니다. 이 경아와 어머니의 관계 잘 보세요. 김칫국 냄새, 부연 잿빛, 그죠? 그리고 틀니를 뺀 호물거리는 입, 그리고 이 경아를 사로잡고 있는 어머니의 저주의 말. 오빠 둘이 죽었을 때 엄마를 위로하는데 뭐라 그러죠? 병 간호를 하는데 눈을 뜨더니 어찌 계집애만 남겨놨노 하잖아. 그 몸서리치는 이 기억들. 그러니까 오빠 둘이 자기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그 죄책감. 그리고 어머니가 조용히 퍼붓는 어떤 이 저주의 눈길들. 이 경아는 대단히 도발적이고 때로는 표독스럽기까지 하죠. 대단히 도전적이기도 하고요. 아주 독특한 여성상입니다. 이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문학,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읽으면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이 경아라는 캐릭터는 정말 뭐랄까 놀라운 여성의 모습이죠. 그걸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혁과 욱이라는 오빠가 있는데 두 오빠가 죽죠. 서울의 그 고가에 피난을 가지 않고 피난을 못 갔죠. 못 갔죠. 이제 또 이 피난길이 막히는 바람에 떠나려다가 돌아온 두 오빠가 장방향 방에 있다가 행랑채로 옮기면서 마침 그 행랑채가 무너져서 죽죠. 큰집 큰아버지 식구들이 오면서 안쪽을 내줬던 거지. 그 옮기라고 얘기했던 게 경화였던 거죠. 한 챕터를 할애해서 플래시백, 플래시백 알죠? 이 회상을 통해서 혁과 욱이 죽어가는 그 죽어갔던 그 현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붉은 빛, 붉은 호청, 그 이불이어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 사루비아 꽃으로 서로 이 상징됩니다. 핏빛이죠, 핏빛. 핏빛, 호청, 그리고 핏빛 호청, 붉은색, 그리고 사루비아. 박완서 소설에서 계속 변주됩니다. 사루비아 꽃, 오빠의 죽음. 아마 박완서 소설 읽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뭔 얘기인지. 그리고 앞으로 읽으면서 왜 남옥이 출발점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오빠의 죽음이 이 경아에게는 또 작가 박완서에게는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전쟁이 남긴 이 상처죠. 걷잡을 수 없는 상처죠. 그리고 어머니는 두 아들을 잃고 바로 그냥 넋을 놓아버린 것이지. 정신줄을 놔버린 것이지. 그 엄마와 딸의 관계가 어떠했겠는가. 그 수산한 풍경을 대변하는 장소가 바로 고가죠. 그림 어렵지 않죠? 큰아버지가 있습니다. 큰아버지는 우리 집에, 작은 집에 그러니까 큰 은혜를 잊고 있죠. 부산으로 피난 가서 돈을 모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이 오빠라는 사촌 오빠가 있죠. 지금은 소령입니다. 기억나죠? 진이 오빠에 대한 어떤
반감과 선망, 이 대비되는 이 감정의 충돌이 놀랍습니다. 이 표현들을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완서의 문장은 놀랍죠. 문장들도 잘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이 일본어 투의 낯선 문장들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초반을 이 식민지 이 시대에 통과했으니까 아마 일본의 교양의 영향이 남아 있을 겁니다. 박완서가 쓴 글 중에 그런 게 있죠. 해방 직후에 부립도서관, 시립도서관이죠. 부립도서관에서 일본어로 번역된 세계문학을 읽었던 기억들. 세계문학 작품 모름지기 일본어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족이죠, 가족. 어렵지 않지? 그리고 이제 PX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인물 관계도는 우리 현아 씨의 발표문의 첫 페이지 그림을 참고하면 됩니다. 오키도가 있고요. 40세 전후입니다. 그리고 황태수라는 전기 수리공이 있죠. 20대 중반처럼 보이나요? 그리고 미숙씨라는 유기부, 녹그릇을 파는 곳 같죠? 그리고 김씨, 돈씨, 백씨 하는 환쟁이들이 있죠. 여기가 그리고 다이애너 김, 그리고 이런 조는 미군이죠. 여기 방문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PX에 있습니다. PX와 고가의 거리를 가늠해야 돼요, 여러분들. 뒤에서 볼게요. 이 삼각형, 사랑의 삼각형을 보자면 욕망의 삼각형 또는 삼각관계로 보자면 두 개의 삼각형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네. 그치? 예를 들면은 경아를 놓고 경아와 다운될까봐 또 조마조마합니다. 오키도가 있고요. 이 그림 어떻게 그리나, 아무튼 그림 못 그리니까. 그리고 여기에 황태수가 있네. 요거 삼각관계는 금방 어렵지 않죠. 그리고 경아를 놓고 또 오키도를 놓고 오키도의 아내가 있죠. 오키도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내와의 이 심리적인 싸움도 대단하죠. 대단히 도발적이죠, 경아. 이 황태수의 집이 있는 동네가 어디더라? 회현동이지, 회현동. 다 이 사대문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오키도의 집 있는 곳이 연지동이죠. 지금 창경궁 쪽입니다. 연지동. 그리고 이 경아가 조라는 군인을 만나러 갔던 곳 있죠. 이 성적으로 도발하는 이 조를 찾아갔던 경서 호텔 있죠. 경서 호텔 원남동입니다. 비원 앞이죠. 창경궁이라고 그러지. 창경궁 앞쪽입니다. 원남동, 연지동 그쪽 근방이에요. 다 사대문 안쪽입니다. 동선 얘기는 따로 뒤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경서 그 사람들 사는 곳들을 잘 보고 이 포스트들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사대문안 지도를 보고서 경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봐야 됩니다. 오키도와 데이트할 때는 어디로 가는지, 명동을 통해서 성당 쪽에서 극장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 길을 걸어봐야 돼. 그런데 함께 걸을 사람이 있어야지. 함께 걸을 사람이. 어쩌면 좋아, 어쩌면. 누구야? 최은지. 은지, 빨리 대답해봐. 내가 1학년 1학기 때 뭐라고 얘기하던가. 두 가지 할 일이 있다 그랬지? 첫 번째, 연애를 해야 될 때, 연애를. 청춘에 빛나는 이 감각과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이 사건, 이게 연애라는 사건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죽도록 공부하라 그랬지. 이 두 개만 대학생 할 때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하니 뭐 연애를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닌가? 제대로 하나? 음. 이런 그 남사친 말고 남친 또는 이 남학생인 경우에는 이 여자친구가 진짜 있어야지. 그래야 이런 길을 걸어도 예, 어떤 뭐랄까 예, 감정의 이 두께가 감정의 두께 그죠? 예, 진폭이 달라지겠죠. 아마 이 PX에서 나와서 이 길 통해서 명동으로 이렇게 지나서 성당 언덕 지나서 그 당시 국제극장이었는데 지금 중앙극장이라 그러나 그쪽으로 아마 나왔을 거야. 그리고 쭉 걸어 나오면은 종로 1가와 2가 사이로 쭉 나오지. 을지로 지나서. 그런 데이트를 한번 해보란 말이야. 데이트를 이런 소설을 읽었으면은 은지 뭐 은지뿐이겠어. 이 수진이도 민지도 내가 보건대는 뭐 이런 데이트를 해봤을 가능성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화낼래나? 음, 별로 없지? 도연이는 어떤가? 우리 도연 씨는. 창결이는 어때요? 드럼만 치지 말고 한번 걸어보십시오. 전혀 다른 텍스트로 이제 와 닿을 겁니다. 경화의 마음이 이랬을 거야. 그럼 미숙이하고 빈대떡 살아가던 집은 어디쯤 있을까? 그렇지? 오키도와 술 한잔 마시던 곳은 어디일까? 그리고 왕구점은 어디쯤에 있을까? 명동을 쭉 지나면서 걸어봐야지, 걸어봐야지. 그래야 이 텍스트를 읽는 거예요. 텍스트를 지나면서. 아무튼 연지동 얘기다 그랬다. 이 연지동을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2번 찾아가나 3번 찾아가나 잠도 함께 자죠. 그 가족들이 함께 자는 방에서 대단히 도발적이죠. 그리고 찾아가서 막 대드는 거 보세요.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음. 에, 뒤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이 삼각관계 이 두 개를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는 오키도와의 사랑은 대단히 낭만적이죠. 황태수와의 사랑은 비교적 현실적이죠. 우리의 인생은 이 오키도와 황태수 사이에서 늘 황태수로 귀결되는 줄 알면서도 오키도를 몸소리치게 사랑하고요. 그리고 끝없이 잊지 못합니다. 이게 사랑의 비극이에요. 자신이 절절하게 사랑했던 사람, 정말 고통스럽게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환각처럼 별처럼 빛나던 사랑하고는 현실에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황태수와 같은 대단히 이 성실한 그리고 현실적인 고가를 싹 헐어버리고 양옥집으로 멋지게 만들잖아. 그리고 주말이 되면 데이트 이 아이들 데리고 데이트도 데이트가 아니고 뭐라 그러나 외식도 하고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결혼은 가능하지만 아마 사랑은 불가능할 겁니다. 마지막 장면 시간이 지나서 오키도는 죽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이 경아의 모습이 그려지죠. 이 사이가 무엇일까? 오키도와 태수 사이 이 휑한 이 가슴이 아닐까? 사랑이 남긴 휑한 바람이 아닐까? 이 휑한 바람, 쓸쓸한 이 사랑의 그림자를 안고 우리는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랑은 언제나 헛것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황태수를 조금은 사랑했겠죠.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도 가능하죠. 거꾸로도. 오키도에게 경하는 환상이었을 것입니다. 낭만적인 욕망의 대상이었겠죠. 현실의 안에는 여기 있죠. 대단히 현실적인 모딜리아니를 닮은 살림도 잘하죠.
예술가의 아내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 경아가 돈을 가져다 주는데도 기다렸으면서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지. 대단히 현실적으로 비칠 겁니다. 근데 이 오키도는 아마 자신의 아내를 배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경아에 대한 사랑의 꿈을 놓지는 또 못했을 겁니다. 이 셋이 만날 때가 있었죠. 경아, 오키도, 황태수가 만났을 때 오키도는 경아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황태수 앞에서. 그게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나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 하루 밤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이 소설 전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랑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죠. 이 양희은이라는 최고의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작품이죠, 작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깊은 사랑, 하늘의 별처럼 불가능했던 사랑, 아니면 불꽃처럼 황홀했던 헛것과도 같은 사랑들은 늘 깊은 쓸쓸함을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쓸쓸함을 뒤로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죠. 황홀함을 뒤로하고 또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만 되면은 그 황홀했던 꿈에 한동안 넋을 놓고 갈 길을 잃곤 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도달할 수 없는 그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프루스트라면은 또는 앙드레 지드라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인형이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만 사랑은 우리의 욕망의 총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욕망이 도달할 수 없을진데 사랑이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낭만적이고 낭만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리워할 뿐이죠. 낭만적이란 말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비현실적이라고 그랬죠. 로맨틱하단 말은 비현실적이란 말과 나란히 갑니다. 비현실적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끝없이 지향하고 그리워하고 갈구하고 갈망하죠. 네, 이 오키도와의 사랑을 잊기 위해서 조에게 도발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죠. 호텔을 찾아가서 옷을 벗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는 가지 못하죠. 이 순간들 보십시오. 그 사이에 어떤 현실적 타협이 아마 태수와의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태수와의 결혼 이후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황홀한 사랑이었을까요? 어림없습니다. 또 다른 오톨토톨한 부연 일상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일상을 구원하는 순간은 찬란했던 그 사랑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여러분이라면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짙은 사랑을 한 후에 남옥을 다시 들춰보세요. 2020년 코로나라는 역병이 창궐하던 시대, 그 멋진 정아묵의 교수와 함께 읽었던 남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추억에 젖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남옥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경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찾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더듬는 손길 속에 저 어느 한 구석에 이 코로나 시대를 함께했던 우리 수강생 동지들과
이 점점 마음이 야위어가는, 늙어가는 이 교수의 얼굴을 떠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오늘 이렇게 쓸쓸해지나? 풍경 때문인가? 밖은 지금 짙은 어둠의 커튼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가 이게 센티멘탈해지는 것 같다, 그치? 영재씨,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럴 때도 있지 뭐. 자, 개요는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전쟁 중 51년 김장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51년 11월 이맘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초반부에 52년이 밝았다 해서 이제 새해가 오죠. 여기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게 51년 말입니다. 일사후퇴는 51년 1월 4일이고요. 그러니까 이 52년 초반까지 여기가 현재 시간이지. 그죠? 그리고 그 오빠 혁과 욱이 죽은 시간은 9.28 수복이라는 게 있거든. 9월 28일. 그러니까 이게 6.25가 있었고 50년 6월 25일에서 9월 28일 이때는 적치 90일이라고 해요. 6월 28일부터 9월 28일 세 달이지, 세 달. 이 시간을 적치하의 3개월 이랍니다. 적치하의 3개월. 이 적치하 3개월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김수영이 재표하기도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의용군으로 끌려가기도 했고요. 이승만과 이 권력 수뇌부들이 이 방송으로는 우리는 승리한다, 북진하고 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한강 다리를 끊어버리고 지들만 도망가 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갇혀버린 거예요, 서울 시민들이. 이 안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이 얘기만 하는 것도 끝이 없습니다. 문학자들도 이 시기에 피난 못 간 사람들이 많은 고초를 겪었죠. 죽기도 했고, 김동인 같은 사람들은 집이 폭격을 맞아서 그냥 죽기도 하고 그랬죠. 이 적치와 3개월을 어떻게 지냈는지 박완서 소설에 많은 이, 이, 이 양상으로 이렇게 변주됩니다. 나중에 박완서 소설 읽으면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제 수복을 하죠. 국군이 수복을 해요. 8월 29일에 수복을 하면서 이제 공습을 하는데 그 공습 시기에 이 오빠들을 잃는 것이지. 보면은 이 피난에서 돌아온 이 큰아버지들 있잖아. 왜 큰아버지 돌아오고 그러잖아. 수복 됐단 얘기지. 수복 후에 미군 폭격에 의해서, 아마 미군 폭격일 거예요, 그죠? 폭격에 의해서 두 오빠를 잃는 것이지. 이게 이제 원체험이야. 이게 원체험. 박완서 소설은 이 원체험, 적치 3개월과 이 원체험, 그리고 어렸을 때 그 개성 박적골에서 서울로 온 이런 원체험 한 서너 개가 이 박완서 소설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 동력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럼 시간대는 크게 이 플래시백, 기억을 통해서 환기되는 이 수복 직후의 상황이지. 이로부터 약 1년쯤이 지난 51년 11월, 12월 이 무렵 김장철, 아마 11월 말 12월 초, 그리고 52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결혼한 후, 이렇게 되죠. 이 세 개의 시간대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적치와 3개월과 피난 3개월과 수복 후의 공습, 여기,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재, 이게 이제 서사적 현재죠. 현재에서 지금 바로 하고 지금 기억으로 등장하고,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미래 시점에서 여기를 두 시간대, 특히 여기를 바라보는 거지.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개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칠판 지우고, 미스코시 백화점. 미스코시 백화점만 가지고도 정말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미스코시 백화점이 어디야?
이상의 날개에 나온 백화점이지. 식민지시대 때 가장 번성했던 백화점입니다. 지금은 신세계 백화점이에요. 그리고 해방 후에는 그 이름이 뭐였더라? 뭐 직후에는 어떤 이름으로 있다가 그다음에 동화백화점이 돼요. 동화백화점. 이 동화백화점이 전쟁 때 미군을 위한 PX가 됩니다. 이 PX. 그 PX가 이제 배경인 셈이지. 됐죠? 이 미스코치 백화점 쭉 찾아보세요. 미스코치 백화점, 동화백화점, 예, 신세계백화점. 지금도 남아있죠?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예, 날개, 남옥의 장소로서 이 미스코치 백화점. PX로 활용됐다는 것도 주목해야 되죠. 대단히 흥미로운 장소입니다. PX에서 일하는 경아를 중심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는 어머니가 있죠. 진실한 예술을 갈구하는 화가 오키도. 그리고 사랑도 갈구하죠. 아마 진실한 사랑의 갈구는 진실한 예술의 갈구일 겁니다. 그러면 이 오키도가 예술로 그림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랑을 대체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겠죠. 그 순박해 보이는 청년 황태수, 성실하고 순박해 보이죠. 삶과 사랑을 그린 남옥의 이미지가 선명한 소설입니다. 줄거리 잘 표현했다, 그치? 황태수의 형수 얘기 안 했네요. 사도노릇을 하면서 약간 오지랖이 넓은 뻐드렁니였죠. 황태수 형님과 오키도가 친분이 있었죠. 같은 고향으로서. 자, 정리됐죠? 네, 정리됐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과연 일사천리가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불신의 눈초리가 따갑게 나를 찌릅니다. 일사천리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한두 번 속았냐? 뭐 이런 눈빛이네. 특히 우리 그 지원 씨의 눈빛이 그래요. 내가 한두 번 속은 줄 아니? 발표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자, 전시의 서울, PX 개동까지. 이 동선 주목해야 돼요. 이 동선. 이 동선. 앞에서 얘기했죠. 이 인물의 동선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 PX를 중심으로 한 환한 상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동, 아주 뿌옇게 잿빛인 그 개동이 있죠. 그리고 한쪽이 허물어진 이 PX와 개동, 이 PX는 생활, 현실, 그죠? 이런 공간이지. 개동은 어떤 죽음, 고통스러운 기억의 장소입니다. 이 장소의 대비를 잘 봐야 돼요. 이 두 장소를 숨가쁘게 오가는 경악. 여기에 현실과 기억, 고통스러운 기억을 오가는, 숨가쁘게 오가는 이 경아의 모습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아를 따라가야 돼요. 여기만 왕복하다가 이 왕복하는 데만 주목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여기 권명화 교수는 뒤에 해설에서 이걸 전쟁 상태적 신체 이랬던데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가는 것. 근데 여기 이 권명화 교수는 이 오가는 것만 얘기를 했던데, 그러니까 PX에서 이 괴물 같은 건물들 천지 충무로, 을지로, 화신, 개동, 이게 이제 개동으로 오가는 길이거든. 지도를 놓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이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지. 그 정도 공부는 해야 돼. 현아 씨 발표가 만약에 이 경아의 동선에 집중했다면 훨씬 재밌었을 거예요. 앞에서 우리 삼각형 얘기했죠. 우리 선택과 집중 중요하다 그랬지. 그럼 동선에 집중해 볼게요. 이건 이 현실과 기억의 장소로 오가면서 어떻게든 이 생활을 지탱하려는, 그리고 삶을 이어가려는 이 경아의 숨가쁜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이 길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한눈을 파는 이 동선이 있어요. 여기에 주목해야 돼. 한눈을 파는 동선들. 뭔가 예를 들면은 왕구점은 이 동선에 없지. 명동으로 들어가야 돼. 딴 길로 빠져야 돼요. 왕구점 명동에 있는. 그리고 우리 오키도와 데이트하는 코스, 어떤
음식점에 들러서 명동 성당이 있고 명동 고개 넘어서 국제극장 우리도 국제극장으로 가는 길 있죠. 중앙극장. 우리도 영화나 볼까요 하는 곳. 이런 곳. 그리고 연지동, 회연동, 아까 원남동의 경서호텔, 이런 곳들은 이 동선에서 벗어나 있지. 이곳이 바로 우리 억눌린 우리 이 누구야? 경아의 욕망이 분출되는 장소들이에요. 지점들이에요, 지점들. 이 스팟들, 이 장소들을 잘 기억해야 돼. 이걸 함께 봐야 이 동선과 장소가 경아에게 갖는 의미가 입체적으로 드러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것을 탁 읽어내야 돼. 여러분들 읽어낼 수 있어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PX와 개동집은 뭐 선명합니다. 그런데 곳곳에 나오는 이 왕구점과 이 명동성당과 그리고 이 명동거리와 연지동 우리 오키도의 집과 회원동 황태수의 집과 그리고 원남동 경서호텔과 그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란 말이야. PX만 해도 복잡하죠. 1층, 2층 그리고 지하에 있는 뭐 이 파티를 열었던 곳까지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대단히 흥미로운 얘기들을 할 수가 있지. 이것만 가지고도 에세이 다 쓸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기가 막힌 에세이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힌트를 줬으면은 딱 알아챘겠지 뭔지. 민지야, 훌륭하지 않니? 근데 여러분도 이제 이런 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 누구야? 경아의 복잡 다단한 욕망들 그리고 이 감정의 경류들, 그죠? 이 고뇌들이 다 이 장소에 따라서 읽혀요. 이렇게. 이 정도만 할게요. 일사천리로 나가기로 했으니까. 자,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외등이라든가 구멍가게라든가 그런 아무런 표지도 없는 죽은 듯이 어두운 비슷한 한식 기와집 사이로 미로처럼 꼬불탕한 골목길을 무섭다는 생각에 가위 눌리며 다른밭을 쳤다. 맨날 숨가쁘게 달려요. 다른밭을 치고. 가까운 사람도 별로 없죠. 드디어 집이 가까워지면 어둠만이 보이던 나의 눈에 별이 박힌 부연이란 형용사 잘 보세요. 계속 반복되죠. 들어오고 부연 하늘이고 서서 한쪽이 보기 싫게 일그러져 나간 우리 집의 지붕이 이상하지만치 선명하게 보인다. 대단히 그로테스크하죠. 대단히 그로테스크하고 뭔가 흉가의 이미지가 가득합니다. 이건 그대로 이 경안의 그 삶의 궤적들, 기억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소적 표상이지. 하나의 메타포죠. 그리고 이 경아와 특히 경아의 엄마의 내면 풍경을 보여주는 이 장소적 이미지지. 장소죠. 그리고 그런 이미지죠. 하나의 메타포라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개동에 있는 경안의 집. 동선 잘 보세요. 동선. 잘 봐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PX의 파티. PX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무기의 그늘에서 봤었다. 다행히. 여기서 그게 다르지 않아요. 미국이 그 전쟁을 치르는 곳에 쏟아놓는 욕망의 가치장. 이 다이아나 김의 그 다이아 반지 보세요. 그리고 이 팝콘과 콜라를 무료로 준다, 제공하면서 베풀어 주듯이 여는 그 축제, 파티죠, 파티.
이건 정확하게 기브미 초콜릿, 기브미 껌과 크게 다르지 않죠. 초콜릿 하나 얻어먹고 껌을 하나 얻어먹음으로써 미국이라는 환상을 우리 안에 새기는 장이지. 새기는 장. PX 얘기는 많이 하지 않을게요. PX에 관한 얘기들은 황석영이 우리 무기의 그늘에서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 그 변주로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황태수는 대단히 불쾌하죠. 치욕을 참지 못하지. 그런데 우리 경아는 대단히 당돌하다쉽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볼까요? 시앙 그저 엽전들이란 이렇다니까 그래. 시앙 상스러운 얘기를 하죠. 엽전은 조선인들을 얕잡아 얘기하는 말입니다. 식민지시대 유산이죠. 조센징의 뭐 다른 표현이죠. 조선인들은 패야 돼. 뭐 이런 겁니다. 조선인들은 안 돼. 하는 그런 때 쓰는 말이에요. 엽전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비하하는 조선인들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먹는 싸움에 비실비실 밀려나고만 키 큰 사내가 가르침을 탁 뱉으며 증오에 찬 눈으로 사람들을 노려보다가 다시 결심한 듯 거센 소용돌이의 중심을 향해 돌진을 시도하고 있다. 이게 PX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그러니까 공짜로 준다니까 거기에 뭐 개떼처럼 몰려들어서 아기 다툼을 벌이는 거지. 이걸 바라보는 거기서 밀려난 사람의 그 증오, 또 이걸 멀리서 바라본 태수의 치욕들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미 제국주의는 전쟁을 통해서 전선에서는 이 포화로 물량 공세로 그리고 이 후방에서는 PX를 통해서 이렇게 길들여 갔던 거죠. 철저하게 이 노예화하는 프로세스를 밟아 나갔던 것입니다. 뭐 미제면 똥도 좋다는 얘기가 이때 나오기 시작하죠. 중략하고요. 그 황태수가 잠옷 험악하게 노리고 있는 쪽을 보니 바의 주방에서 홀을 향해 뚫린 창구로 5명의 지아이, 헌병이죠. 지아이가 머리가 비좁게 끼어서 홀 내의 아기다툼, 문자 그대로의 아기다툼을 흥미진진하게 관람하고 있었다. 이 시선, 이 지아이의 시선, 이게 미국의 시선이지. 팝콘 나부랭이 던져주고 콜라 몇 병 던져주고 아기다툼하는 조선인들을 밖에서 바라보는 것이야. 갈데 없는 침팬지고 원숭이지. 동물원에 갇힌 자들이죠. 길들여지는 자들이지. 그걸 아는 자의 고독들이 있겠죠. 침팬지의 고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겠나, 현아 씨 이제. 그 중에는 아래층 담당의 미스터 사진도 있었고, 이 상사를 이렇게 부르는 거 서전. 서전 하니까 비틀스의 명반, 서전 페퍼스 론리 하트 클럽 밴드라는 이 명반이 기억이 나네요. 그들은 자기들이 연출한 연출한 연기를 했죠. 기대 이상의 성과에 만족한 듯한 득이의 미소를 짓고 있다. 그런데 이걸 멀리서 바라보는, 잠깐 비껴서서 바라보는 거죠. 태수 같은 사람들은 치욕을 참지 못하는 눈치지. 그런데 황석영이라면은 치욕을 참지 못하는 눈치에서 머물렀을 거예요. 이게 아기다툼 벌인 자들과. 근데 박완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치고 나가지. 이 점이 박완서의 뛰어난 점입니다. 이 점이. 보세요. 97페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치욕을 느끼고 그런다니까. 경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흠뻑 재미나 하고픈데 재미나 하고프다. 그러니까 재미나게 즐기고 싶은 이 말이죠. 재미나 하고 싶다. 왜 미스터 황은 멋없이 비분관계만 해요? 비분관계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지 말란 얘기야. 저들은 저들대로 좋아하게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특별히 그들이나 우리의 국적 같은 걸 들추니까 속상한 거예요. 실상 굶주린 자와 포만한 자의 차이뿐인데 저들도 우리처럼 전쟁을 겪고 오락과 먹을 것에 오래 굶주리면 우리보다 몇 배 추태를 부릴 거려? 만일 우리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처지라면 저 치들보다 몇십 배 거드럼을 피웠을 테고. 이 상대화의 시선이 놀랍죠. 놀랍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왔을 때 이 다이애나 킴이 거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을 하죠. 저들은 가진 게 많으니까 저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지. 부자 나라 놈들이니까 한번 그렇게 거드럭 보는 거겠지. 원체 기분 파들이니까.
우리 PX에서도 내일 모레쯤 엽전들에게 팝콘이니 콜라니 실컷 먹여준다면서 명색이 파티라나 그 인색한 것들이. 바보 녀석도 아마 그런 거겠지. 이 다이애나 김에게 이 편지 읽어주면서 얘기하는 거죠. 어, 그 속됨과 이 가벼움을 비판할 수 있지만, 그리고 저들이 우리를 원숭이처럼 길들인다는 데 대해서 비분관계하면서 화를 낼 수는 있지만은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이게 박완서의 시선이에요, 이 시선. 이게 한국 문학사에서 보기 드뭅니다. 대개의 경우 비분관계하거나 아니면 냉소적이거나 이런 태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도 뭐라고 해요? 우리도 아마 저런 자들의 입장이 있다면은 더 거들먹거렸을지 모른다는 거지. 우리가 동남아시아인들이나 아프리카인들 바라보는 시선 보세요. 이 미국인들의 시선과 뭐가 다를까? 이 상대적인 관점, 이건 박완서 문학의 힘이죠. 이건 주목해야 됩니다. 정말 주목해야 돼요. 자, PX 얘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걸 태수처럼 바라볼 수도 있고, 또는 여기 키 큰 사내처럼 바라볼 수도 있고, 아기 다툼의 현장에서 어떻게든 이악스럽게 자기 걸 챙기는 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밀려나면은 쌍스럽게 욕하고, 태수처럼 이런 멀리서 치욕스러워하는 비분관계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경아처럼 이렇게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을 겁니다. 오키도는 어땠을까? 오키도는 깊은 슬픔과 고독에 잠겼겠죠.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게 이 모습들을 오키도는 화폭에 옮기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잿빛 톤 속에 담고자 했던 것 같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PX 파티 이해 갔죠? 이건 다 얘기했어 앞에서. 고가 어머니 망령. PX 얘기했으니까 고가 얘기해야지. 고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머니고요. 그리고 망령이고. 이 고가의 이미지 또는 고가에 대한 기술 부분과 어머니에 대한 기술 부분을 쭉 배치해 놓으면은 딱 떠오를 겁니다. 이게 고통스러운 기억의 장소, 전쟁이 남긴 깊은 상처의 장소죠. 여기는 두 오빠의 망령이 떠도는 곳이기도 하지. 이 망령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가 아마 과제일 겁니다. 그 과제는 현실로 돌아오면서 망령을 떨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고가를 허는 것이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그러면서 망령은 잠정적으로 이제 퇴치한 것처럼 보여요. 황태수와 결혼하면서 이 고가를 아주 예쁜 양옥집으로 바꿔 짓지. 다 헐어버리고 은행나무만 남겨놓고 노란. 그렇죠? 그런데 이 망령은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 적어도 박완서 문학에서는 이 망령은 잠정적으로만 사라질 뿐입니다. 계속 귀환하면서 되돌아오면서 작가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이 작가는 이 원체험을 끊임없이 문학적으로 다시 쓰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차이를 간직한, 차이를 끊임없이 생성하는 다시 쓰기였겠죠. 안 어렵죠?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고가 어머니 망령. 달아나버린 한쪽 지붕과 용마루에 뚫린 나락 같은 구멍과 조각난 기앗장들을 밝은 빛 속에 선명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공자님의 나체를 상상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모독 같았다. 이 빛 속에서 바라본다는 것, 이 고통스러운 기억의 현장을 환한 빛 속에서 바라본다는 것, 이건 뭐 기억을 모독하는 것이기도 할 테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기도 하겠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얘기겠죠. 네. 점심 저녁을 못 먹었더니 지금 막 자꾸 헛소리가 나옵니다. 말이 새요. 요즘에 수시 입학 시즌이라 그
입학사정관 일을 하고,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보는 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천편일률적이에요. 그 차이를 읽어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쓰는 에세이처럼 자기소개 썼다 하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대학에서 배우는 거겠지. 그런데 귀한 글이죠. 뭐 많은 손길이 닿았겠지만은 좋은 학생을 뽑아야 한다는 또 사명감도 없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이 빠져요. 예, 여러분들의 서류를 보고 나면 좀 말이 헛나오더라도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 한 잔 마시고, 아주 리얼한 강의다, 그지? 물도 마시면서. 또 어머니에 대한 기술은 어떤가? 일부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표시 놨으니까. 난 어머니가 싫고 미웠다. 우선 어머니를 이루고 있는 그 부연 회색이 미웠다. 백발의 듬성듬성 검은 머리가 궁상맞게 섞여서 머리도 회색으로 보였고 입은 옷도 늘 찌들은 행주처럼 지쳐 빠진 회색이었다.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도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 박완서의 이 여성 심리 묘사는 대단하죠. 그 능청스럽게 표현한 거 보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박완서 소설은 한번 읽으면 손 못 놔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물론 전쟁을 모티프로 한 자신의 자전적 기억, 그 트라우마를 모티프로 한 작품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삶들에서 소재를 취한 작품도 많습니다. 너무너무 능청스럽고요. 그렇게 흥미진진할 수가 없습니다. 박완서 선생님만 떠올리면 웃음이 많이 나요. 뭐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을 모티프로 한 소설을 보면서 웃음이 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작품들, 다른 계열의 작품들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망령이 나오죠. 이 드넓은 고가에 단둘만이 살면서 우리는 애정이라든가 의무로 묶여 있지는 않았다. 차라리 우리는 다 같이 고가의 망령에 들려 있음이 분명했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지? 이 세 가지 시간이 흐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복 후, 적치 3개월을 지나서 수복 후 폭격 속에서 죽어간 오라버니 둘, 그 기억들이죠. 이 망령이죠. 어머니는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다 앗아가고 남은 게 딸내미니, 딸내미에게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왜 너만 살았냐라고 저주를 퍼부었으니 이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오죽했겠습니까? 나는 결국 누구 때문도 아닌 채 이곳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죄의식이죠. 깊은 죄책감, 죄의식입니다. 이 죄의식이 이 박완서 문학을 관통하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어떤 오빠들만 챙긴 어머니에 대한 미움도 늘 공존하죠. 이 남아 선호 사상에 찌든 이 어머니에 대한 미움도 그렇고요. 그 사이에서 자신의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이 여성 주체, 이게 이 박완서 문학의 테마 중에 하나죠. 대단히 결정적인 중요한 테마입니다. 여성인 어머니마저도 철저히 남성 중심적으로 사고한단 말이지. 그러면 자신이 이제 이 여성으로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나는 경아는 또는 박완서는 스스로 자기의 길을 모색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극악스럽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PX와 개동을 숨가쁘게 내달리면서, 그리고 뭐랄까 대도발적으로 사랑을 감행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대단히 현실주의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그러면서도 사랑을 놓치지 않으면서 화랑을 찾아가잖아요. 덕수궁으로. 덕수궁 현대미술관 되지 않아? 네, 이 망령을 떨쳐버린다 떨쳐지지 않을 겁니다. 박완서의 글쓰기는 이 망령과의 대결이 아니었을까.
또는 이 트라우마와의 대결 아니었을까. 뭐 치유로서의 글쓰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망령과의 대결, 이 상처와의 대결, 또는 트라우마와의 대결, 또는 기억과의 대결 로서의 글쓰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억과 대결하면서 자신의 주체를 어떻게든 형성해 보려고 했겠죠. 그게 아마 작가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작품을 쓰든 안 쓰든 우리도 늘 그렇게 싸우면서 대결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이런 작품들을 읽으면서 그런 싸움의 과정들을 우리는 시뮬레이션 하면서 점점 나의 모습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하게 되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PX와 고가 봤죠? 네. 두 장소 주목해야 됩니다. 벌거벗은 고목, 이 고목의 얘기, 고목에서 남옥으로 이어진다 그랬죠. 나중에 뒤에 남옥으로 이어집니다만은 이 색채를 얘기하자면 이 회색, 부연 회색이 기본적인 톤이에요. 톤인데 이 부연 회색을 치고 나가는 두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란 은행잎의 색깔, 노란 색깔. 그건 고가 뒤에 있는, 그리고 양옥집으로 바꿀 때도 베어내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그 환한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는, 아마 오빠가 살아있을 때 환한 기억이었겠죠. 그리고 이 노란 나뭇잎이 떨어졌을 때 그 안에서 뒹굴곤 했었죠. 어떤 그 환희의 순간들을 표상하는 색깔이 아닌가 싶어요. 노란 앵잎. 그리고 붉은 사루비아 빛깔이 있습니다. 호청, 이불 위에서 죽어간 오빠의 피,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을 묘사하는 것이겠죠. 이 사이에 부연 회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사루비아 꽃을 끝없이 환기하면서도 여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도 없지. 그렇다고 이 노란 은행잎의 그 환했던 순간에만 머물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이거 둘 다 우리의 모습이잖아. 고통스러운 기억이든 환한 그 환희의 기억이든 그 사이에 부연 회색 속에서 우리는 이 둘 다를 가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둘 다를 떠올림으로써 이 나는 어떤 새로운 뭐랄까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억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또 기억의 힘으로 살아가기도 하지. 우리를 구성하는 것은 기억이니까. 이걸 시간 구성체라 그러죠. 우리의 주체성이란 시간의 구성물입니다. 기억의 구성물이에요. 이 기억을 구성하는 이 요소들은 다양하죠. 감각적으로 다양하고요. 뭐 정말 관계로도 그렇고요. 수많은 관계들이 있었지. 뭐 수많지는 않다. 수많은 그 기억 요소들이 있죠. 그게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도 달라집니다. 과거의 기억이 고통스러운 기억에 매달려서 헤어나지 못하면은 이 분열증이나 이 정신분열증이나 어떤 신경증 또는 히스테리 증상에는 못 벗어나죠. 우울증이나. 어떻게든 치유해야 됩니다. 이 붉은 사루비아 꽃이 환기하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벗어나기 위해서 뿌옇게 색칠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또 벗어나야죠. 그러기 위해서 또 환한 기억들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 휘장이 놓여 있습니다. 휘장이. 회색빛 휘장이. 그 회색빛 휘장을 들이운 곳에 희미하게 살아 움직이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야? 벌거벗은 나무와 아이를 업은 여인, 머리에 이 뭐라 그러나 그릇 머리에 이런 뭐라 그래 소쿠리 바구니를 이은 여인이 있는 거지. 삶의 꿈틀거림이 있죠. 그걸 봐야 돼. 그거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현아가 우리 발표차 하나씩 이것까지 봤어야 돼. 이것까지. 노란 은행잎과 붉은 사로비아 빛 사이. 어떤 이 환한 기억들은 삶의
뭐랄까요? 추동력이 되겠죠. 이 붉은 사로비아 빛은 고통스러운, 정말 머리를 감싸게 만드는 이런 기억이겠지. 그 가리고 싶은 부연 회색들. 근데 어머니는 이 부연 회색 속에서 못 빠져나오죠. 여기에 압살당해 버렸지. 근데 우리 경아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지. 둘 다를 알되 부연 회색 속에 희미한 나목들, 희미한 여인들 봤던 거야. 그래서 오키도에게 깊이 빠져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중요하죠. 오키도와의 사랑이 환각, 헛것이었을지언정 그건 환이었던 것이지. 노란 은행빛처럼 그게 잿빛을 찢고 노란빛으로 빛나는 환희와 이어지는 그 장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휘장을 열고 나서는 그 노란빛의 장. 내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좀 이상하다 싶으면 댓글로 가차없이 비평하기 바랍니다. 자, 됐죠? 이 고목의 상징성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얘기 할 수 있어요. 박수근 그림 얘기 보면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건 우리 발표자가 잘했으니까 짧게만 언급하겠습니다. 침팬지의 고독, 대단히 중요한 그 서사 장치죠. 왕구점의 침팬지. 그리고 오키도와 사랑을 나눴던 간접적인 이 대상이었죠. 침팬지. 오키도의 고독, 나의 고독. 나중에 나 혼자 찾아가기도 하죠. 그리고 태수를 데려가기도 하죠. 데려가기도 하지만 헤어지죠. 그러한 다음에 깊은 그 사랑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사랑에 고독에 빠져들기도 하죠. 쓸쓸함, 고독. 이 고독이 가장 튼실한 자양분이라는 것, 영양분이라는 것도 또 잊지 말아야 되죠. 이 고독은 파괴적인 고독이 있는가 하면은 끝없이 어떤 웅숭 깊은 생성적인 고독도 있죠. 고독은 우리의 삶을 살찌우는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독사 할 때 고독처럼 뭔가에 갇힌 채로 이 폐쇄된 상태로 이 고독에 빠져드는 것은 그건 죽음의 길이죠.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자주 소개하는 책인데 지금은 투바우만이라는 얘기했나 몰라 이 시간에도 지금은 베이라는 이름이에요. 바우만이라는 사회철학자가 쓴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스마트폰에 우리는 고독을 다 빼앗기고 그냥 부유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지. 떠들고 있을 뿐이다. 정말 딱한 현대인들의 초상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안 어려워요. 지금은 바우만의 책은. 그리고 다 쓰레기가 되는 삶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깊이와 폭, 그 풍요로움을 여러분들이 가꾸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누가 채워주지 않습니다. 남목을 하나 읽더라도 소설 하나 읽더라도 그냥 한국문학사에 이런 작품이 있대. 이렇게 읽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읽고 내버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내 삶과의 어떤 관계성을 끊임없이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 발견적 독서를 한다 그랬죠. 끊임없이 자기 발견의 독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지금 이곳 여기를 재발견하는 독서가 돼야 되겠지. 고독의 의미, 사랑이 깊을수록 고독도 깊습니다. 근데 이 고독은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 나를 지탱하는 아주 튼실한 버팀목이 되곤 합니다. 아프지만 튼실한.
역설인가? 아, 글쎄요. 내 꿈이 말이야. 이제 얘기했죠. 이 전공은 딱 한두 과목만 하고 한 과목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강좌를 하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녹화해서 유튜브 다 올리고 여러분 중에 이제 그걸 다 편집하고 뭐 음악도 넣고 해서 좀 꾸미고 그 테마로 내가 잡고 싶은 게 문학 속의 사랑, 사랑 속의 문학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무궁무진하죠. 그러면은 아마 10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문학, 온갖 세계문학의 이 작품들 100권인가 100권, 1년에 10권씩 10년 동안. 그러면 그건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도 당연히 보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재민씨 기억나지? 그리고 시민들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이 나네요. 예를 들면 잠깐만 연구실에 쓸쓸하게 앉아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책이 딱 눈에 띄네. 책꽂이에서 연애, 그 유혹과 욕망의 사회사. 아 정말 재밌어요. 파비엔 가스탈로자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로차 맞죠? 욕망, 그 연애, 그 유혹과 욕망의 사회사. 이 연애는 지극히 개인적인 그 뭐랄까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연애는 가능하면서도 불가능한 그리고 혁명적인 이 에너지를 품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사랑, 중세에서 종교개혁까지 다 달라요. 시대마다 사랑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책도 있어요. 사랑 그 딜레마의 역사, 볼프강 라트. 내가 한때 사랑 공부할 때. 그리고 올리백과 엘리자베스 베켈 함께 쓴 사랑. 사랑은 지독한 혼란인데 가운데 그러나 너무나도 정상적인 이랬습니다.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이 책이 있고요. 한국문학사에서 사랑에 대해서 쓴 가장 뛰어난 논문으로 내가 알기에는 어디 있나? 서영채 교수가 쓴 사랑의 문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랑의 문법. 그리고 연애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일본 사회학자 책도 있습니다. 연애의 불가능성에 대하여라는 책도 있어요. 이런 관심 있으면은 이런 공부도 해보기 바랍니다. 또 딴 데로 샜다. 고독 얘기하다가. 그지? 여러분들은 내 강의를 들으면서 문득문득 고독해질 겁니다. 그죠? 침팬지의 고독, 오키도의 고독, 나의 고독. 구경꾼들은 하나 둘 비어갔다. 흥겨운 시간은 삽시간에 지난 것이다. 침팬지만이 사람들한테서 아첨 떨기를 멈추고 한껏 외롭게 서 있었다. 그의 고독이 가슴에 뭉클 다가왔다. 침팬지 고독이에요. 사람과 동물로부터 함께 소외된 짙은 고독과 절망. 나는 오키도 씨를 쳐다보았다. 그는 하염없이 화표를 놓고 잿빛 휘장을 바라볼 때처럼 그런 시선으로 침팬지를 보고 있었다. 이 침팬지는 자신의 초상이기도 하겠지. 문득 나는 그도 역시 침팬지의 고독을 앓고 있음을 짐작했다. 그리고 나도 그를 도울 수 없음을. 좀 전에 충족감이 포말처럼 꺼졌다. 이 앞에서 술을 한 잔 따라주면서 얘기하는 부분 있죠.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은 그동안 그러는 동안 한동안을 나는 그의 품에서 안식과 충족감을 탐했다. 그리고 그가 내민 손수건에서 담배 냄새와 물감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나는 그것을 더 탐하려는 듯이 그의 가슴에 온몸을 던졌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뒤에서 얘기하듯이 황홀한 순간, 황홀경의 예, 예, 그 순간이었던 것이지. 황홀한 순간, 번쩍이는 황홀한 순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고독들, 물거품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소리 없이 밀려나 있었다. 침팬지와 오키도와 나, 각각 제 나름의 차원이 다른 고독을 서로 나눌 수도 도울 수도 없는 자기만의 고독을 앓고 있음을 나는 뼈저리게 느꼈다. 고독을 앓을 때는 독하게 알아야죠. 이건 뭐 알아야죠 한다는 의식으로 뭐 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고독에서 이 고독이라는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이건 현대인들이 감당해야 할 기본적인 몫입니다. 이건 아주 깊은 공부가 필요해요. 고독에 대해서. 이 침팬지라는 이 서사 장치를 통해서 오키도와 나, 경아가 어떻게 만나는지, 이 고독의 존재들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잘 보여주죠. 대단히 중요한 서사 장치입니다. 됐죠? 다음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사랑입니다. 황홀한 헛것. 헛것이니까 우리는 뭐 사랑할 필요 없어?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헛것이어서 더 탐하고 더 갈구하고 더 욕망합니다. 근데 헛거라는 것을 모르지, 그 순간에는. 그래서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죠. 그 순간이 영원할 줄 알죠.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영원하죠. 우리 기억 속에서는, 아니면 우리의 감각 속에서는. 그게 이 후각이든 아니면 청각이든 아니면 촉각이든. 자, 보죠. 밤늦은 명동은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고 불빛도 드문드문 남아있고 거리는 졸음이 오듯 희미했다. 나는 왕구점 앞에서 태수와 헤어졌다. 명동을 벗어나 별 수 없이 집으로 향했다. 눈 때문에 어둠도 부였고 어둠 때문에 눈도 부였고 고개를 젖히니 하늘도 자욱하니 별빛을 가로막고 암회색으로 막혀 있었다. 나는 명도만 다른, 이 명도는 명도 채도할 때 명도예요. 명도만 다른 여러 종류의 회색빛에 갇혀서 허우적대듯 걸었다. 아무리 허우적대도 벗어날 길 없는 첩첩한 회색. 그 속에서 또 나는 환상과도 같은, 회상과도 같은 황홀한 빛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왕구점 앞에서의 오키도 씨와의 만남이 그것이었다. 그것은 회상이라기에는 너무도 휴양해서 마치 환상 같으면서도 환상이라기에는 너무도 생동하는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곧 태수와 그의 가족들과 있었던 일을 잊었다. 그것은 그냥 부연 회색의 일부분일 뿐이었다. 이 부연 회색이 뭐예요? 태수와 그의 가족들과 있었던 일들이죠. 이건 부연 회색의 일상의 일들이에요. 근데 또 일상이 없어서는 안 되지. 이 일상과 이 황홀경을 오가는 우리의 삶들. 이 앞에서 내가 비유도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노란 빛의 이 황홀한 색채, 그리고 붉은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색채, 그 사이에 아무런 뭐 감각이 없는 것처럼 일상이 소중하긴 하지만은 살아가는 이 회색 잿빛의 삶들,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통의 망령이 들려서 고통이라는 망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들, 그 삶 사이에서 경하는 어떤 꿈을 꿀까, 그걸 빚어나오는 그 순간이 바로 마지막이에요. 우리 오키도의 그림을 보죠. 그림을 보고 이제 노란 노란 은행나무 잎을 덕수궁 벤치에 앉아서 바라봅니다. 그게 자신의 모습이죠. 자신의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오키도의 그림을 경유한 오키도에 대한 황홀한 기억들이 있지. 그지? 그 사이에 나는 단풍나무의 은행나무 잎의 황홀한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지.
기가 막힌 마무리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좀 이따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안 어렵죠?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안 어렵죠?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 아는데, 그죠? 자, 나목의 꿈은 무엇일까? 앞에서는 고목이라고 했어요. 생명력을 잃은 고목이라고 봤었지. 우리 오키노의 집에 가서 화폭을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라는 걸 알죠. 자, 그 차이는 뭔지. 나무 옆을 화랑에 가서 통로를 통해서 바라본 그림이죠. 나무와 여인. 나무 옆을 두 여인이, 아이를 업은 한 여인은 서성대고 짐을 인 한 여인은 총총히 지나가고 있다. 나무와 두 여인이라는 그림입니다. 내가 지난 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 발 속의 고목. 이 한 발은 가뭄이죠, 가뭄. 그러나 지금의 나에겐 웬일인지 그게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다. 고목과 나목의 차이. 알겠죠? 생명력을 잃은 것입니다. 이 나목은 추운 겨울을 견디고 봄을 기약하는, 봄에 대한 꿈, 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나무예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나목과 고목 분명히 다르다는 것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김장철 소수리 바람에 떠는 나목. 이제 마지막 낙엽을 끝낸 김장철 나목이기에 봄은 아직 멀건만 그의 수심엔 봄의 향기가 애달도록 절실하다. 이 수심은 나무의 핵심, 나무의 고갱이란 말 아나? 고갱이? 수심 이렇게 쓰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잠깐만, 나는 요 글자로 기억하는데 맞는지 확인해 줘. 우리 지원이가 잘 확인하지 이런 건. 한번 확인해 봐요. 그 수심, 나무의 이 안쪽에서는 봄의 향기가 애달도록 절실하다. 그렇겠죠. 이게 오키도의 간절한 마음이었겠지. 전쟁통에 황폐해진 곳에 남정네들은 다 전쟁에 끌려가고 이 징용에 끌려가 죽었단 말이야. 여인들이 애 키우고 머리에 짐을 일고 악착같이 살아남았단 말이지. 그걸 대변하듯이 나무는 죽지 않고 고목이 아니라 벌거벗은 채 봄의 꿈을, 향기를 애달도록 절실하게 갈구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보채지 않고 늠름하게 여러 가지들이 빈틈없이, 나뭇가지들이 많아요. 뒤에서 그림 보겠지만은 완전한 조화를 이룬 채 서 있는 나무. 그 옆을 지나가는 춥디 추운 김장철 여인들이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나목에겐 아직 멀지만 봄의 믿음이 있다. 봄의 믿음, 나목을 저리도 의연하게 함이 바로 봄의 믿음이리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사실은 너무 길어서 내가 여기서 끝냈는데 뒤에까지 봐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좀 길더라도 여러분도 책을 펴세요. 376쪽. 나는 호련히 오키도 씨가 바로 저 나목이었음을 안다. 그가 불우했던 시절, 온 민족이 암담했던 시절, 그 시절을 그는 바로 저 김장철의 나목처럼 살았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또한 내가 그 나목 곁을 잠깐 스쳐간 여인이었을 뿐임을, 부질없이 피곤한 심신을 달랠 녹음을 기대하며 그 옆을 서성댄 철없는 여인이었을 뿐임을 깨닫는다. 자신도 전쟁의 한복판을 살아남은 저 아이를 업은 여인이나 또는 짐을 진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젊은 여인이었음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나무와 여인, 그 그림은 벌써 한 외국인의 소장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S회관을 나와 잠깐 망연했다. 오랜 여행 끝에 낯선 역에 내린 듯한 피곤인지 절망인지 모를 망연함. 그런 망연함에서 남편이 나를 구했다. 왜? 과거와
이 과거의 그 기억 속에서 내렸을 때 그 어찌어찌람들이 있겠죠. 어디서 차라도 한잔하고 쉬었다 갈까? 저기가 어때요? 나는 턱으로 바로 눈앞에 보인 덕수궁을 가리켰다. 덕수궁 속에 은행의 낙엽은 한층 더 찬란했다. 우리는 은행나무 밑 벤치에 앉아서 황금빛 세례에 몸을 맡겼다. 아이들이 뛰고 연인들이 거닐고 퇴색한 잔디에 쏟아지는 가을의 양광은 차라리 봄보다 따숩다. 아이들을 데려올 걸. 남편이 다시 나를 상식적인 세계로 끌어들인다. 상식적인 세계, 일상의 세계죠. 빨간 풍선을 놓친 계집아이가 자지러지게 운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로 빠져들듯 풍선이 멀어져 간다. 빨간 풍선이지. 빨간 풍선, 노란 은행잎, 그리고 나무와 여인들이란 그림. 여기에 색채가 다 등장하지. 드디어 빨간 점을 놓치고만 나는 눈물이 솟도록 하늘의 푸르름이 눈부시다. 옆에 남은 남편도 풍선을 쫓았던가 고개를 젖힌 채 눈이 한박 하늘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뿐 이미 그의 눈엔 10년 전에 앳된 갈망은 없다. 태수 시절 그뿐이랴 여자를 소유하고 가정을 갖고 싶다는 세속적인 욕망 외에는 한 번도 야망이나 고뇌가 깃들여 보지 않은 눈, 부수수한 머리가 늘어진 이마에 어느새 굵은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한 중년의 그가 나는 또다시 낯설다. 저만치서 고등학생들이 배드민턴을 친다. 공이 나비처럼 경쾌하게 날아와 라켓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젊은 연인들의 찰나적인 키스의 파열음처럼 감각적으로 들린다. 나는 충동적으로 그의 이마에 주름진 곳에 그런 키스를 퍼부었다. 그가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그가 아주 타인처럼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나무들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우수수 바람이 온다. 이미 낙엽을 끝낸 분숫가의 어린 나무들이 벌거숭이 몸을 애처롭게 떨며 서로의 가지를 비빈다. 그러나 그뿐 어린 나무들은 서로의 거리를 조금도 좁히지 못한 채 바람이 간 후에도 마냥 떨고 있었다. 예, 나무의 꿈까지 봤습니다. 색채의 의미 조금은 감이 잡힐 겁니다. 이 말고도 다양한 통로가 있습니다. 이 남욱이라는 작품에 다가가는 방법, 앞에서 얼핏 얘기했던 젠더적 접근법, 여성 주체로서 경화가 어떻게 자리매김해 나가는지, 그리고 일상과 사랑의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과 현실, 또 역사적으로 전쟁이 남긴 상처와 관련해서 읽을 수도 있고요. 또 박완서의 다른 작품을 읽는 하나의 그 출발점으로서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관점들은 여러분의 과제로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제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게 그 그림입니다. 박원사가 봤던 그림입니다. 아이를 업고 있죠. 짐을 이고 있습니다. 나무와 두 여인. 아주 작은 그림이에요. 난 박수근 그림 봤는데 이 환한 곳에서 봐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그림을 의연하게 가지를 뻗치고 있다고 얘기했죠. 봄에 대한 믿음, 봄의 향기를 절실하게 갈망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오키도의 마음일 테고요. 또 이 전쟁의 한복판을 통과해온 사람들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옥식 197페이지 보면 이런 문장이 있죠. 전쟁은 분명 미친 것들이 창안내는 미친 짓 중에서도 으뜸가는 미친 짓이다. 그 광기의 시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경아라는 젊은 여성, 사랑하면서, 그리고 미워하면서, 그리고 애달아하면서 PX와 흉가 사이를 다른박질 치면서 명동성당 언덕을 지나 사랑을 속삭이면서, 그리고 자신을 미군에게 던져서 시험에 내던지기도 하면서 노란 빛과 붉은 빛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잿빛에 숨가빠하면서
그 미친 시간을 살아왔죠. 네, 오늘은 한국 문학의 데모라고 하죠. 박완서의 대표작 남욱 함께 했습니다. 한국 현대문학 특강 11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